김성환의 시사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그에게 오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데요. 이로써 5.18 당시 발포는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도 깨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서 특별 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 씨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오늘 이뤄진 재판에서도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기 사격의 근거가 된 금남로 전일빌딩. 올해부터 그 이름이 전일 245로 바뀌었는데요. 245는 3년 전 발견된 탄흔의 개수라고 하죠.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겠으나 역사적 진실은 바꿀 수 없는데요. 이번 판결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첫 신문을 열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3차 재난지원금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공지드리고 있는데요.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은 김성환의 시사야 런칭 2주년이자 대입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을 출제 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퀴즈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내주신 분께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 환자는 414명, 해외 유입 사례가 24명이었는데요. 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이 특징이고요. 역시 서울에서 158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경기가 69명, 부산이 52명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인천에서 34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전 5명씩이고 대구, 경북, 충남 4명씩, 전남, 울산 3명씩, 세종에서 1명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사망자는 3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526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한 291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추가로 집계가 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일 발표되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500m 후반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조금 좀 준 것 같다는 느낌은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말 사이에 검사자 수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400명대 그 숫자에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숫자의 오르내림에 지금 이렇게 좀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파악되지 않은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황이고 무증상 감염, 무증상 전파 이런 게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선 계속 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좀 불안한 요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지역의 이제 확진자 규모,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 규모를 보면은 일주일째 계속해서 이제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 울산의 이제 이 지역에 장고 강습 관련 사례가 42명이 이제 추가 확인돼서 누적 환자가 148명이 된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남이나 대구 등의 타 시도의 확진자도 섞여 있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금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시 김장 모임에서 15명에도 확진이 돼서 총 확진자가 55명이 됐고요. 충북 청주의 당구장에서도 확진자가 25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 경북 경산의 한 음악대학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 21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지인인 강사로 정파가 됐고 이후에 음악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이렇게 연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라든지 또 경남 창원 마산해연구에 있는 한 단란주점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이다,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좀 방심하기 쉬운 가까운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경우에 올 연말에는 대면 모임은 더는 없다, 이런 원칙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친목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학생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과 경기의 이 주요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지금 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능을 앞두고 사흘간 학생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게 한 127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이 학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0명가량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6일 1,17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00명이 돼서 127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교직원 확진자는 25명이 증가해서 24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목동이나 강남의 입시학원의 학생, 강사, 직원 이런 상대를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이 감염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이런 상황도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검사 대상자가 전원이 음성 판정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 차단을 위해서 학원 교습소의 대면 교습 자제를 강력히 권고를 해왔고 또 이 교육부가 서울의 학원 밀집 지역을 방문해서 입시학원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 수험생 진단 검사를 위해서 이 보건소 근무를 밤 10시까지 연장하거나 119 특별 상황실 등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을 했다라고 교육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앞으로 1, 2주 후에 신규 확진자가 700에서 1000명까지 이게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근거가 감염 재생산 지수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추가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를 보면은 지난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으로 분석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1주에서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나 생길 것인가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정 정도 좀 효력을 나타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든다든지 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나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감자 수는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조기 검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올겨울이 코로나19 유행의 최대 고비다라는 점도 거듭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춥고 건조한 동절기이기 때문에 환경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해 있는 무증상 경증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다가 국민들을 비롯해서 의료인,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협력을 해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어제였었죠.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핀셋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이 들어가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일괄해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데 일부 심각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결정 내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 기간의 차이도 좀 있는데요. 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 내용을 적용을 하고 비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2주간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아직 이제 2단계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것은 비말이 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시설들의 영업을 멈춘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이 실내 체육 시설은 추가로 집합 금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관악기, 노래 이런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 교수소 강습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학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서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이런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이 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라든지 파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핀셋 방역 강화 조치를 내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7일 24시까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우나나 한증막 시설 운영은 중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해 강화를 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이런 복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와 관련돼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브런치 카페 등에서는 커피, 음식, 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을 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음식점 방역 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트, 백화점 등의 시식 코너는 운영을 중단을 하고 놀이공원 등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 인원 제한뿐만이 아니라 음식 섭취 금지 그리고 이벤트 행사 금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됩니다. 또 전시 박람회의 경우에도 지난 27일부터 행사장 내 음식 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더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같이 시기가 겹치기를 아마 방역 당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발 좀 부디 그 기대가 맞아떨어지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학교 감염이 확산되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뭐 장구 교습 이 교실 뭐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뭐 강력한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게 부산시에 밝힌 내용인데 지금 부산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들의 동선이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어서 접촉자 파악이 힘겹다. 그래서 추적 조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상당히 좀 반영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수능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40명에 달하는 데다가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170명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부산시의 경우에는 격상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주 동안 클럽과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의 운영은 전면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노래연습장,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밤 9시 이후 매장 운영을 금지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100명 이상 모이는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게 하고 학교도 밀집도 3분의 1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제한을 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지만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우울감 느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 상담 인력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일단 당장 뭐 자살 건수가 마구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 이런 것들은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정신건강을 자가진단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자살 예방 상담 인력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이 자살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방침이고 10년마다 이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필요할 때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이 10년 내에서요. 변경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로 연계할 때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내년에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돌봄이 필요한 계층, 실업자, 구직자, 감정 노동자 등을 위한 심리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돌봄 공백을 줄인다든지 또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확대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20, 30대 여성 이런 경우에 대한 이제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3,500여 명이 서약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사전 서약서에 서약을 한 사람이 지금 3,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19 확진 시에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임상시험 지원재단이 마련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임상 환자가 부족해서 시험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144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좀 이렇게 임상시험에 동참하기로 하는 뭐 이런 사실도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 대해서는 더 빨리 치료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독려를 좀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꼭 먼저 나서 주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국민들의 동참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첫 신문을 열었어요.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이게 좀 정당한지 아닌지 그걸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 대리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낮 12시 10분쯤에 이제 신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즉 1시간여 만에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 뭐 상당히 빨리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양측이 준비해온 서면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고 또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역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로 이어졌느냐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 측은 윤석열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구체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 것인데다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게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에서 네. 이틀이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만일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직무배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주장을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 손해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한 명의 직무집행 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사실상 정지되는 격이다. 이 검찰총장도 그런 걸 하면 해임된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문제이다. 그리고 이 감찰 조사,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 처분 등의 과정은 법 절차가 무시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일회성으로 작성된 보고서이고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가 축적되고 관리된 것은 아닌 만큼 사찰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편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이 양쪽의 주장이 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원래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죠. 모레 징계위원회 소집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내일 감찰위원회가 또 별도로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판단을 내릴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행정법원에서는 판단을 오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지 않겠다라고 따로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일 날은 사실 결론을 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징계에 대한 사전 절차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징계가 나버리면 직무정지 조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일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사실 내일도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이후에 뭐 결론이 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근데 뭐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내일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게 감찰위원들이 소집 요구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감찰위원회는 징계위원회하고 달리 외부 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결정 나오는 것하고 달리 일종의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닌지 감찰위원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감찰위원회 자문을 원래는 이제 징계위원회 하기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게 법무부 규정이었는데 이거를 그러한 자문 절차가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법무부가요. 근데 이게 뭐 감찰위원회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번 경우에는 감찰위원회에 자문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감찰위원들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결국 내일 이렇게 이 감찰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인 건데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이제 이런 일련의 감찰 요구와 징계 청구 이 과정이 얼마나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 얼마나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소 부적절한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네. 아무래도 이 결론은 징계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가 법리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지적은 뭐 이 감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법조인이라든가 법조단체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제 대한 어떤 조치는 뭐 결론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 감찰위원회의 결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찰위원회가 내리는 게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법무부가 그걸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추미애 장관의 어떤 조치의 정당성, 명분 이런 것에 관해서 외부 위원들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보고서에 그 내용이 삭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인데 이 사람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그 감찰하러 대면 감찰하러 갈 때 그때 갔던 평검사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결론으로서 나온 이 감찰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즉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자신이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된 것인데 이 과정이 이제 의문이고 더군다나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삭제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인데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일단 이 감찰이 필요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추가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확인해 봐야 그래야 추가로 이제 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감찰 보고서에는 방금 얘기한 이 법리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그대로 첨부가 돼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검사들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 내부망에서는 이정화 검사에 대한 뭐 칭찬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판사들의 의견은 또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종화 검사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판사들이 볼 땐 또 이건 사찰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검사가 보는 관점하고 판사가 보는 관점,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뒷조사를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견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이게 사찰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중범죄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수사 정보를 이제 취급하는 이런 부서에서 대검의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취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위법의 여부에 해당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건 지금 확답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부적절한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검찰요.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 이 추미애 장관한테 호소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검찰 내부망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검찰 구성원들을 이 법무부가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는 좀 한 발 물러서 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이른바 채널 A 사건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어떤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던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이 장관이 된 이후에 뭐 나름대로 추미애 장관 쪽 인물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내부에서 받았던 이력도 있어서 이 대검 차장이 이런 입장문을 올린 게 상당히 뭐 의미가 크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총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히 검찰이 지금 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분위기상 이 지금 검찰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당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이 검찰이 가진 의식과 민주주의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에게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의 회부는 정치적 수사를 국정에 개입해온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정치 검찰은 결국 검찰을 통치기관의 하나로 스스로 생각하는 특권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발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검찰의 시대에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이 격앙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좀 뭐랄까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여 압박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좀 논리를 들어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결국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대국민 여론전 이런 것에 돌입을 할 것인데 어느 정도 뭐 극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꺼내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일종의 항의 시위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재성 민정수석이 방역 수칙을 이후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가 조기 축구회에 나갔다, 축구하러 갔다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에 이제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낙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기 축구회 모임이 나와서 이제 경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자신들은 이제 방역 수칙상 만나지 못한다고 해놓고 지역구에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은 뭐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죄송하다. 이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라면서도 더 신중해야 했고 소홀함이 있었다.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재성 수석의 경우에는 이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의 원칙을 지키는 등의 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재성 수석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하고 있으니까 방역 수칙에 싹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면담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금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는 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조기 축구에서 축구한 거는 그럼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에 맞는 거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좀 비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해석이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면서 이 과거 관행 또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계적 주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최근에 검찰 조직 거의 전체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런 것들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서 이 검찰 조직이 집단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반발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관행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던진 메시지다. 그런 해석을 보면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은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무렵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이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례회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한 내용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징계 결론이 어떻게 나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를 자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유여하를 좀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 상황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동시 사퇴를 꼭 거론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어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특히 얘기한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이제 소송을 할 거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떤 사퇴나 이런 것들을 사퇴가 아니라 교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 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이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은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보의 발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제 국회 얘기도 좀 하죠.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여하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를 보이콧했어요.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26일에 윤호중 위원장이 뭐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간사직 사임을 요구해서 이제 좀 갈등을 빚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건데요. 이 26일 법사위에서는 이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 윤호중 위원장이 뭐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 유감이라고 말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커졌던 그런 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판사들의 어떤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사위 회의 때 한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전화를 해갖고 현역 판사들이 뭐 움직여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윤호중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또 의안가에 공식 제출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법사위에서 민생법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문제 두고 여야 간에 또 의견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바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예비비를 일부 활용하고 그다음에 최소 2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되니 기존 사업으로 잡혀있는 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이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재원 마련에서 지금 충돌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잠시 인터뷰 시간에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내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나 지원 대상의 범위나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사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이전에 맞춤형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 코로나가 지속되고 확산될 경우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리고 지원 대상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 2차 이제 재난지원금 국민들께 지급할 때 그때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여야 간에 뭐 서로 간의 이해 차이도 굉장히 컸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급 방법을 두고도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급 지원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반면에 국민의힘은 돌봄 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으로 지원 영역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대상과 범위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재난지원금이 뭐를 위해서 그 지급하느냐는 그 목적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복지 확충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제 피해 업종 그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 지원 한다면은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한다면은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는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내년 봄쯤이면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이제 뭐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그 특성은 그 이제 코로나가 그 재확산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또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현금 지급해가지고 그 임대료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을 정리하자면 선별 지원 형태는 불가피할 것 같고 대신에 어떤 피해를 입은 업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정부가 추석 전에 현금으로 지급한 새희망 자금이 큰 도움이 됐다. 2차 새희망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지원금 지급은 어떤 형태면 바람직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또 그 고용인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런 분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 3차 재난지원금의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 당시는 이 선별 지원을 해줬는데 피해 업종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7조 8천억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3조 6천억이고 민주당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2차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지원금이 5월 달에 했는데 14.3조 원이었고 2차 지원금이 7.8조 원, 3차 지원금이 3.6조 원이니까 거의 반반씩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지원 금액이 자체가 이제 예산이 작기 때문에 지원 그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지원 대상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차 때 지급했던 것처럼 그때 중소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했던 금액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지금 예산 그 3.6조 원 내지 4조 원의 예산으로는 그렇게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부나 그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희망 자금이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은 그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으면은 거의 지금 그 2차 지원금의 절반밖에는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한 2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재정만 그 충분하다면은 뭐 현재 예산에다 추가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이 국가 채무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한 46.7%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네.
아직까지 뭐 이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전되고 있고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다른 예산에서 전략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뭐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아마 내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46.7%까지 오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국가 나라 빚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은 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빚을 좀 내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양쪽 다 얘기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 얘기가 더 설득력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6.7% 내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채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또 국가 채무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빨리 커져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서 국가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만약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채를 원화채권으로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원화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IMF 외환위기라든가 뭐 그 이후에 이제 달러화가 부족해가지고 외국에 손을 내미거나 이런 일들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채권 국가 채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채권의 수요가 많이 국민들의 채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 채권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은 국채 발행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설 전에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12월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만약에 뭐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월 중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2월 12일이 이제 설날인데 그 설날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합의해 놓으면은 네. 좀 지원 시기를 일찍 앞당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빨리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크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만 정해지면은 지급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분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0월 소비가 한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재난지원금 때도 소비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확실하게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진작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피해 업종에 대한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10월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저축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10월 달에 이제 거리두기를 상당히 완화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소비가 좀 늘어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4차, 5차 재난지원금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그럴 때마다 서로 정치권이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합리적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법안에 아예 넣어놓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준이 사실은 만들어져도 지켜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정치적인 그 요인들도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원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기준이 지켜져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본소득도 그런 그 제도도 상당히 그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은 수기 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떠나서 일단 민간이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재난지원금 말고도요. 우선 뭐 코로나를 빨리 안정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경제를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하면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고 네. 좀 규제를 강화하면 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코로나를 먼저 안정을 시킬 것 같으면은 경제는 뭐 자동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이 개발되면 제일 좋은데 국내적으로 코로나를 조금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 대책을 세우면은 경제는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높이면은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방역을 위해서만 고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참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를 일단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